올해 국내 투자자들을 괴롭힌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디커플링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못 가는 그 디커플링이죠. 올해 지금까지 코스피 계산했더니 한 4.5%, 뭐 한 5% 미만 상승인데요. 미국은 20% 올랐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막판까지 미국은 또 성탄절 지나고 주가가 오르면서 산타랠리가 성탄절 지나서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약하죠. 여전히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이런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가 투자자의 아주 깊은 관심이고요. 시장에서는 해소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그래도 3,000포인트 회복을 합니다. 코스피는 상승 약보합을 좀 오가다가 3,005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양새라 1% 상승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막판까지 조금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대략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나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 마무리 전략, 종목 이야기 궁금한데요. 시장 공감 10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답함을 좀 풀어보고 종목의 비밀도 잠금 해제하는 시간, 잠금 해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인사 나눌게요. IBK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777입니다. 777개 정도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세요? 이제 수급 변동 오늘까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연말에 대한 이슈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됐죠. 보통 일반적인 미국 시장의 산타랠리는 폐장일 전 5거래일 정도부터 새해 이제 2거래일까지 해서 이제 산타랠리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면 앞쪽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빅테크들을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사실 중소형주들은 그쪽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종목별로도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미크론이라든지 연준 정책,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등 12월에 시장의 중심에 있던 재료들이 일단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연말 소비 시즌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조가 나타나는 지표가 나왔죠. 미국 내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 대비 약 80% 넘게 급증하면서 21만 명까지 왔습니다. 최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만 명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아마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5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은 나옵니다만 이제 문제는 치사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관련된 우려를 크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다소 일부 부작용이 좀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화이자나 머크사에 관련된 먹는 치료제가 일단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이 지금 미국은 공항이 한 2만 개가 넘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천 대 이상의 편들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일단은 막판에 이제 움직임이 이동이 좀 낮아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소비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역시 호조이고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 호조 소식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수출주를 포함한 한국의 수출이 1월 달에도 아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시장이 잘 빠지지 않고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마지막 이벤트 날입니다. 그래서 좀 팔지 못한 마지막 물량들이 종가 무렵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죠. 이 생각적으로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억지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종가 무렵에 마지막에 팔고 내일 시초가에 채워 넣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야 다소 변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익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좀 주가가 올라오면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다가 종가 무렵에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중소형주에 한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소 천천히 밑에서 받고 있는 그런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방을 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미국발 호재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견조하고 마지막까지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다소 양호한 종가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 지금 막 몇 가지 싹 보이는데 그중에서 저는 5G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RFHIC 같은 경우는 오늘 한 증권가에서 굉장히 목표가 공격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34,700원 구간인데 6만 원의 이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오늘 5G 장비주 다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루씩 5G 장비주가 올라갔던 걸 올해 여러 번 겪었어요. 네. 근데 막 그게 계속 희망 고문이 됐었거든요. 막힌 혀를 뚫어준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선글라스 벗고 멀리 보자. 막 이런 리포트 제목 막 나오는데 네. 막힌 혀이 더 막혀버린 느낌의 흐름이 났었어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좀 기대할 수 있어요? 뭐 누가 선글라스를 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는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된 것이죠. 네. 간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못 갔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팩트만 좀 놓고 보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1년 내내 주가 수준이 좀 좋지 못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본다면 1, 2, 3, 4분기를 놓고 보면 일부 업체들은 1분기부터 사실 실적이 좋았었고 일부 업체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다 뭐 적자 수준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차별화되는 구간에서 주가는 차별화가 되지 못했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센티가 안 좋았고 실적이 좋아도 못 가고 안 좋아도 못 가고 이렇게 계속됐었죠. 그리고 일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나 이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제 하방이 기술적으로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3,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PO 그러니까 프로덕트 오더가 실질적으로 각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프로덕트 오더가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 실적이 좀 차별화되는 국면들이 3분기, 4분기 접어들면서 일부 종목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반기와 좀 다른 움직임인데 실적대에 대한 차별화 때문에 최근에 뭐 일례로 들어보자면 HFR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한 더블 정도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미국 관련된 수주가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특정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닥에서 더블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희 네. 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간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최근에 새로운 어떤 수주 여건이나 매출단이나 실적이 반영이 일부 됐다 보고요. 후발주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RFHIC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이야기된 들이 뭐 솔리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진 시스템도 사실은 뭐 실적도 좋고요. 네. 뭐 대장주로 불렸던 KMW는 이제 사소 가장 5G 중에서는 가장 슬로우하게 가장 늦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되는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5G 전반적인 온기가 연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올라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모든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정도부터는 주가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풀이를 조금 해봤고요. 이제 오늘 좀 궁금한 종목들 잠금 해제하는 시간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테스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반도체 장비는 역시 테스형인가? 사실 연초에는 정말 테스형 했어요. 주가 너무 잘 갔는데 그 이후 주식 카페 같은 데 가면 이 종목 주가 내려가서 테스형이 아니라 테스놈이 됐다. 뭐 온갖 불만의 소리가 다 들려왔었습니다. 전통적인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될 것인가. 일단 하이닉스 공급 계약 공시도 있었고 그 하이닉스가 참 공격적인 투자로 내년에 선회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향 매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매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에 대한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약 8조 원 정도를 돈을 써야 되거든요. 자금 부담이. 예, 그러면 이제 단기 차입금이 11조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기존의 우려였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램 가격이나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8조 원 정도를 써야 되고 그러면 순차입금이 11조 원까지 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가 다소 당분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량 중심에 뭐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캐파를 증설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 위주로 좀 턴을 할 가능성이 집중.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시적인 투자의 공백기가 있지만 어쨌든 투자는 시작됐고요. 또 연말에 하이닉스의 M15와 16 공장에 대한 부분도 신규 투자가 일부 시작됐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투자가 또 4분기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올 것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55억 정도까지 추정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요.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바라보자면 뭐 매출이 한 3,700억 원짜리까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누적 영업이익도 670억대로 네. 사상 최대 실적이고 작년 대비로도 110%나 급증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일부 이제 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지연되거나 소폭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관련된 M16 신규 투자는 확대되는 국면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애치 장비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진출이 신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의 진출 관련된 부분들이 테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기존에 이제 PECVD 관련된 장비도 신규 막지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신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말씀드렸던 업황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증이 많은데, 하반기 정도부터는 내년에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업황이 좋아지면서 또 다른 평택 3 공장 투자가 내년 하반기에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또 내년에 삼성전자의 하반기 모멘텀이 또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호흡이 길다 하더라도 상당히 메모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신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나 이루어지면서 기대보다 아주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 신규 투자의 하반기 모멘텀, 그리고 하이닉스 신규 투자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여전히 뭐 갱신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이제 뭐 신고가를 아직 못 뚫고 있고 좀 어정쩡한 가격 수준에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의 PER 기준 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ER도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가는 기존에 이제 고점인 35,000원 정도의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테스에 대해서 뭐 긍정의 포인트 주셨지만 사실 PSK 이런 똑같은 전공정 장비 업체랑 놓고 봤을 때는 좀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네. 든달까요?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올라갈 때 PSK는 막 50%씩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한 지금 동기간 동안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더 힘을 내지 못했는가도 궁금하고, 테스가 PSK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결국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나 밸류를 같이 이제 눈높이를 놓고 밸류에이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PSK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주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가들이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전공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공정단보다는 조금 덜 인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 관련해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공정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고요. DDR5 관련된 뭐 소재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전공정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PSK가 우선적으로 수급 쪽으로 먼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네. 진입이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공장 장비 기업 중에서 지금 사실 그 해외 매출을 늘려가면서 가는 부분들이 PSK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PSK는 해외 쪽의 수출이 좀 더 늘려가면서 네. 실적 우상향이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PSK 쪽에 먼저 조금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PSK가 먼저 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실적을 따라가고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테스도 역시나 따라갈 수 있다.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테스 살폈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이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 잠금 해제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지치지 않는 모멘텀, 2차 전지로 더 거침없이 이게 반도체도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반기 2차 전지 소재까지 더했기 때문에 이 계속된 모멘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슈 한번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덕산이 붙어있는 소재 업체들 네오룩스, 테코피아, 하이메탈
올해 이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50% 이상 뛰었다,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를 주목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사실 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덕산 하이메탈이 굉장히 좋죠. 뭐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자회사 가치만 해도 이제 시가총액이 설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이제 마이크로 솔더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덕산 이 부분에서 덕산 하이메탈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 덕산 테코피아도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하이메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발광층과 공통층 관련된 소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증착 소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도 새롭게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모두 두루 갖추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간 이후에 다소 조금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을 모두가 갖고 있죠. 지금 3분기 기준 매출 기준을 본다면 OLED 관련된 매출이 약 60% 가까이 되고요. 반도체가 37%, 기타가 4%이니까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LED 중간체 사업 같은 경우는 OLED 적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성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OLED가 상당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XR 기기나 VR 기기는 전부 다 LCD가 아니라 OLED 기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OLED 관련된 확산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대형 OLED TV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800만 대 이상 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중소형 OLED도 다 XR, VR 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소재나 이런 쪽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그 국내 배터리 업체 관련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도 아마 올해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시작될 것 같고요. 연간 매출액은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가 올해는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20억 원, 그리고 내후년은 300억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아마 신규 배터리 업체 관련된 신규 매출처 확보가 된다고 본다면 최근에 OLED나 뭐 반도체 관련된 이 부분에서 사업 규모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2, 3년 내에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관련된 성장률이 상당히 향후에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OLED나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매출이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OLED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두 확장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덕산 테코피아 관련 부분들은 변곡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멀 수도 있습니다만 2024년 정도부터는 2차 전지 첨가제가 상당히 큰 변곡점을 맞으면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도체나 뭐 OLED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관련된 2차 전지 첨가제 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2, 3년간의 중장기적인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호흡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덕산 테코피아 상당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코피아가 좋아지면 결국 하이메탈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메탈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메탈은 신고가 뚫고 이미 올라갔고 덕산 테코피아는 올라가다 좀 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35,000원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절가도 2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기존의 본업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또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까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지금은 미미하지만 내년도의 성장, 내후년도의 성장, 그 성장세는 뭐 40억에서 120억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근데 12월 시작하고 정말 무섭도록 빠졌어요. 한 9거래일간 확 밀리고 다시 조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동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수급적인 요인 말고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원 미만인 종목들이 물론 뭐 덕산 테코피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이 부분에서 뭐 양도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최근에 어쨌든 중소형 주주보다는 시장의 그 수급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연말 12월 달은 특히나 이제 그 차익 거래가 굉장히 횡행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배당은 선물 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당은 선물 지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락이 있지만 선물은 배당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수세 요인으로 되고 있으면서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당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을 산다면 대형주 중심의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고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특히 강했던 종목이라면 더더군다나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네.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12월 말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의 특징은
특히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좋아진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매도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대차거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대차거래에 대한 그 비용도 들지만 대차거래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배당을 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차거래를 해놓은 기관들이 쇼커버를 급하게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공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수급적인 면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던 종목들은 일부 대주주 회피에 관련된 물량의 영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본업에서 좋아지고 밸류가 있다면 역시나 제자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테스와 덕산 테코피아 두 종목 다 목표 주가가 35,000원이라서 조금 놀랍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저희 잘 추이 보면서 계속해서 부자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뵈면 또 내년에 뵙게 되네요.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